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세 가지 운명을 준비해 왔어요. 세상을 떠돌아 운명을 찾던 한 남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되묻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길 위에 놓인 운명을 조용히 비춰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짧지만 소중한 교훈을 담은 이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름 저녁의 희미한 빛 속에서 키가 크고 검은 형체가 하나가 먼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두른 채로 한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마을은 어떤 요정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땅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다. 그가 몸을 기대고 있는 지팡이는 저 멀리 인도 땅의 밀림에서 자라난 나무가 그의 손에 들어와 지금까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닌 것이었다. 그의 어두운 이마를 가린 모자는 스페인의 태양 아래에서 그를 지켜준 것이었고, 그의 뺨은 뜨거운 사막바람에 검게 그을렸으며 북쪽 얼음의 나라에서 불어오는 얼어붙은 숨결도 견뎌냈다. 험하고 위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머물러 살던 그는 한때 터키 강도의 목을 찔렀던 단검을 아직도 조끼 안쪽에 품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며 그는 고향 뉴잉글랜드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조금씩 잃어버렸고, 아마도 그가 만난 여러 민족에게서 새로운 습관과 기질을 하나씩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헤매다 다시 고향 마을의 거리를 밟게 되었을 때 그가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을 끌어모으면서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녁 강연을 들으러 가던 한 젊은 여인의 팔을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 그 여인은 움찔 놀라며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랄프 크랜필드, 그녀가 반쯤 내뱉은 이름이었다. 저 사람이 내 옛 놀이친구 페이스 이거턴인가? 여행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의 모습을 힐끗 돌아보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랄프 크랜필드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끼며 살아왔다. 그 생각이 마녀의 속삭임을 통해 전해진 것인지, 예언의 꿈속에서 들은 것인지, 아니면 깊은 상상력 속에서 떠오른 자기 생각을 시빌라의 신탁처럼 믿어버린 것인지, 그 근원은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자기 신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가 믿은 바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에는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건은 분명한 징표에 의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징표, 그리고 아마도 그의 젊은 상상력이 가장 달콤하게 붙들었던 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다른 단 한 사람, 오직 그만을 사랑하여 그를 행복하게 해줄 여인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돌며 언젠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 여인은 가슴에 심장 모양의 보석을 달고 있을 것이었다. 그 보석이 진주이든 루비이든 에메랄드이든 붉게 빛나는 보석이든 색이 변하는 오팔이든 아니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이든 랄프 크랜필드는 개의치 않았다. 다만 그 심장 모양이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만 중요했다. 그렇게 가슴에 심장 모양의 보석을 단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말을 건네야 했다. 아가씨, 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무게를 당신께 기대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그의 운명으로 정해진 신부, 이 세상에서 그의 영혼과 하나 되어 영원까지도
서로를 더 굳게 묶어줄 존재라면 그녀는 가슴에 심장 장식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이렇게 대답할 터였다. 내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이 징표가 당신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랄프 크랜필드는 땅속 어딘가에 거대한 보물이 묻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보물이 숨겨진 자리만큼은 오직 그에게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그의 발이 바로 그 신비로운 자리를 밟게 되면 그의 눈앞에는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이 나타날 것이었다. 그것이 대리석으로 새겨진 손이든 바위 절벽에 거대한 크기로 새겨진 손이든 아니면 허공의 붉은 불꽃으로 타오르는 손이든 그 모습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손가락은 아래 땅을 향해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그 아래에는 옛 라틴어로 땅을 파라 라는 뜻의 말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가 그 주변을 파기만 하면 금하나 금괴, 보석이든 또 어떤 형태로든 그 보물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의 수고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적 같은 사건은 이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사람들 위에 큰 영향력과 지배력을 얻는 일이었다. 그가 왕이 되어 대대로 이어지는 왕좌를 세울지,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민족을 승리로 이끄는 장군이 될지, 아니면 정화되고 새로워진 신앙을 전하는 사도가 될지,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로 남아 있었다. 다만 랄프 크랜필드가 그 부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해질 징표는 이러했다. 나이 지긋한 새 노인이 그를 찾아와 만나기를 청할 것이며 그 가운데 가장 앞서는 한 사람은 옛 현인처럼 느껴질 만큼 위엄있고 장중한 인물일 것이다. 그 노인은 흘러내리는 옛날식 옷을 입고 손에는 길게 뻗은 지팡이나 예언자의 막대기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가 그 지팡이나 막대기 혹은 곧은 나무 막대를 들어 허공에 특정한 형상을 그린 뒤에야 비로소 하늘에서 전해진 말을 그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한다면 크랜필드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되리라 여겼다. 이렇듯 스스로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을 가슴에 안고 상상력이 한창 무르익은 젊은 날에 랄프 크랜필드는 세상으로 떠났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함께할 여인과 땅속에 묻힌 보물과 넓은 권세의 상징인 현자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연 그것들을 찾아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누구보다 높은 운명을 이루어낸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특별한 불운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의 어두운 얼굴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잠시 순례자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친 중년의 몸이 젊은 시절의 탄력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바로 이곳 자신의 세 가지 운명이 처음 예언된 장소로 돌아온 것이다. 마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곳은 한해 번영이 100년의 침체보다 더 큰 흔적을 남기는 번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젊은 사람의 머리카락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흰머리처럼 한가운데에 오래된 무늬가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다. 오래된 노처녀들, 세월을 먹은 느티나무들, 이끼가 낀 낡은 집들이 가득한 작은 마을. 그가 떠나 있던 동안 마을에 일어난 변화라고 해봐야 늘어뜨린 느티나무 가지가 조금 더 넓게 뻗고 검게 그을린 집의 지붕에 더 푸른 이끼가 덮였다는 것. 그리고 묘지의 나측은 이름 몇 개가 새겨진 비석이 하나둘 늘어난 정도였다. 이 모든 세월의 변화를 다 모아도 마치 랄프 크랜필드가 바로 그날 아침 집을 나섰다가 하루를 허무한 꿈처럼 보내고
그날 저녁 다시 돌아온 것에 불과한 듯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싸늘해졌다. 마을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는 마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한 건 바로 여기구나.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했다. 생각과 근심에 찌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세상을 떠돌며 낙담한 희망을 쌓아 올린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기쁘게 떠났던 젊은이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구나. 마침내 랄프 크랜필드는 어머니의 집 앞에 있는 작은 문에 다다랐다. 오래된 집에서 그의 어머니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살림으로 아들이 떠난 오랜 세월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다. 그는 문 안으로 들어와 마당 한쪽의 큰 나무에 몸을 기대며 오랜 세월이 한순간으로 모이는 그 짧은 기다림조차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는 집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하늘빛이 비치는 창문, 문 앞에 디딤돌처럼 놓인 반쪽 맷돌, 그리고 그곳에서 문으로 이어지는 희미하게 물결처럼 굽이진 길. 그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 친구였던 그 오래된 나무와 마음속에서 화해했다. 그리고 줄기 아래로 시선을 내리다가 쓸쓸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 껍질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온종일 매달려가며 새겨 넣었던 것이었다. 오래된 라틴어로 땅을 팔아 라는 뜻을 지닌 말이었다. 게다가 우연이라 하기에는 묘하게도 그 글자 바로 위쪽 나무 껍질에는 마치 손 모양처럼 불룩 솟아오른 혹이 있어 검은 빛 속에서 볼 때에는 손가락 하나가 비스듬히 아래의 글자를 가리키는 모습처럼 보였다. 정말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랄프 크랜필드는 무심한 듯 중얼거렸다. 내가 한 세상 돌아다니며 찾은 보물이 결국 어머니 집 문가 바로 아래에 묻혀 있다고. 믿을지도 모르겠군. 그게야말로 진짜 우스운 일이겠지. 그는 그 생각을 더 이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나이든 여인이 문턱의 모습을 드러냈다. 누가 자기 집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랄프 크랜필드의 어머니였다. 그들의 인사와 재회의 기쁨은 굳이 여기서 길게 옮길 필요가 없으리라. 한쪽은 오랜 기다림 끝에 기쁨에 젖어 있고 다른 한쪽은 오랜 방황 끝에 겨우 찾아온 쉼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날이 밝았을 때 랄프는 근심 가득한 이마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의 머리와 가슴은 온통 꿈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세 가지 운명에 대한 열망은 다시 되살아났다. 어린 날의 환상들이 어머니의 지붕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애워싼 듯 했다. 그가 어린 시절 잠들던 바로 그 방, 그곳의 베개 위에서 그는 아라비아의 천막에서 보낸 어느 밤보다 귀신이 서린 숲속에서 누운 어느 밤보다 더 기이한 밤을 보냈다. 그의 꿈속에는 반짝이는 심장 모양의 보석 위에 손가락을 얹고 서 있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다가왔고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으로 이루어진 손이 땅을 향해 내려가며 땅속 깊은 곳의 비밀을 가리켰다. 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현자가 예언자의 지팡이를 흔들며 꿈꾸는 자를 향해 손짓해 어느 높은 자리로 이끌려는 듯했다. 아침의 햇살 속에서도 그 환영들은 흐릿한 모습으로 오두막 안을 떠돌며 랄프의 귀향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의 친숙한 얼굴 틈에 끼어 있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어머니의 아들을 맞으러 모인 자리에서
그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외국에서 돌아온 한 남자, 키가 크고 검으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내를 보았다. 그는 말과 태도는 공손하고 온화했지만 자꾸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빼앗기는 듯한 멍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과부가 된 크랜필드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다시 사랑하고 보살필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 동안 내내 집안을 분주히 오가며 자잘한 일들로 마음을 쓰고 사소한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즐거워했다. 거의 한낮이 되었을 때 그녀는 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마을에서 나름 이름 있는 세 사람이 뜨거운 햇볕과 느티나무 그늘 사이를 번갈아 지나며 이 집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의 작은 문에 이르러 빗장을 풀었다. 이것 좀 보렴, 랄프.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호크우드 씨와 다른 두 분이 너를 보려고 일부러 오신 거란다. 자, 외국에서 본 것들을 길게 이야기 좀 들려드려라.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앞에 선 호크우드 씨는 마을 일을 주도하는 매우 거만하지만 근본은 좋은 노인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이미 유행이 지난 옛날식 삼각모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은빛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 지팡이는 다리를 돕기보다는 공중에 휘두르기 위한 용도로 더 자주 쓰이는 듯했다. 그의 두 동행자는 연세가 지긋한 농부들로 옛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분과 재산에 대한 공경심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호크우드 씨의 조금 뒤에서 공손히 따르고 있었다. 그들이 좁은 길을 따라 다가오는 동안 랄프 크랜필드는 나무 팔걸이가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반쯤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꿈결과도 같은 생각들로 가득했고 눈앞의 평범한 세 사람조차 그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상징적인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저기 온 세 사람,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한 사람, 지팡이를 든 존경받는 노인, 어쩌면 이 사절단이 바로 내 운명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은 아닐까? 그는 그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랄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몇 걸음 나섰다. 그의 키 큰 몸과 어두운 얼굴은 손님들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이는 동작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마을의 작은 일 하나에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호크우드 씨의 부산스럽고 과장된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노인은 언제나의 습관대로 먼저 지팡이를 공중에서 크게 한번 휘둘렀다. 이어 삼각모를 벗어 이마의 땀을 닦고 나서야 마침내 이곳에 온 이유를 입 밖에 꺼냈다. 나와 이 두 사람은 이 마을의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일세.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을 만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자리는 제대로 이해한다면 왕이나 통치자 못지않은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네. 그런데 자네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니 기질이야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으니 눈도 트였을 것이며 젊은 시절 품고 있던 엉뚱한 상상들도 이제는 대부분 사라졌을 것이네. 이런 모든 점을 두루 살피고 보니 신께서 바로 이때를 맞춰 자네를 이 마을로 돌려보내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 이 긴 말이 이어지는 동안 크랜필드는 호크우드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저 작은 노인의 모습이
어느새 신비롭고 이 세상 것이 아닌 인물로 변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휘두른 지팡이의 동작은 기묘하게도 꿈속에서 운명의 소식을 전해주던 현자가 허공에 그리던 그 신호와 똑같았다. 저에게 그 자리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랄프 크랜필드는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제가 왕이나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을 학교의 교사 자리일세. 호크우드 씨가 대답했다.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시던 휘테커 선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 3일 안에 제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랄프 크랜필드는 급히 대답했다. 몇 마디 말이 더 오간 뒤 마을의 새 어른은 집을 떠났다. 그러나 크랜필드의 상상 속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뚜렷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상은 꿈속에서 나타났던 세 명의 전령과 겹치면서 점점 더 신비롭고 숙연한 분위기를 띄어갔다. 그는 호크우드 씨의 얼굴을 떠올리다 보면 그것이 점점 흐릿해지며 꿈속에서 보았던 현인의 얼굴과 하나로 합쳐지는 것만 같았다. 그 얼굴은 마치 오래전에 거대한 피라미드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람브라의 회랑 사이로 손짓하며 나타났던 것 같기도 했다. 그 얼굴은 뜨거운 간헐천의 수증기 너머로 흐릿하게 드러난 듯한 모습과도 겹쳤다. 그는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한때의 꿈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전해주었던 존재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서 마을 일을 떠벌리는 이 작은 노인과 겹쳐 보인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그는 오두막 안에서 앉아 어머니가 끝없이 쏟아내는 여행에 대한 질문들을 거의 듣지도 못한 채 뭔가 딴 생각에 빠져 어렴풋한 대답만 되풀이했다. 해질녘이 되자 그는 정신을 다잡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나섰다. 늙은 느티나무 곁을 지나갈 때 그의 눈은 다시 한번 나무 줄기에 새겨진 손 모양의 혹과 그 아래 새겨진 옛 글자를 발견했다. 마을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자 해가 낮게 기울어 그의 그림자가 길게 앞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먼 곳의 물체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평생 자신보다 앞서 걸어온 어떤 예감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때마다 그 예감을 따라가 보면 결국 자신이 다시 어린 날의 기억 속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길의 작은 굽이 하나하나가 기억 속에 그대로였다. 길가의 풀밭에서 한때의 소가 풀을 뜯고 있었고 그 코끝에서 풍기는 풋풋한 숨결은 그가 예전에 향유의 섬을 지나며 배 위로 실려온 향기보다도 더 달콤했다. 집 앞에서 둥글둥글한 아이 한 명이 문턱을 구르듯 나와 크랜필드의 발 앞에 거의 쓰러질 듯 넘어졌다. 어둡고 위험 있는 산에는 몸을 굽혀 아이를 들어 올려 젊은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다. 그래 아이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그러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을 띄었다. 아이들이 바로 내가 맡게 될 이들이겠지. 그 순간 그의 가슴에서는 타고난 따뜻함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그러다 그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집 앞에 다다랐다. 안쪽에서 깊고도 다정한 영혼이 흘려보내는 듯한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낮은 문을 통과했다. 발자국 소리가 문턱 위에서 울릴 때 집 안쪽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여자가 먼저 성급하게 그리고 이내 주저하는 듯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둘은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둘의 모습은 사뭇 대비되었다. 한 사람은 검고 이국적인 모습으로 온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온 사나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단정하고 아담하며 조용하고 평온한 삶 속에서
자신의 감정마저 그 평온에 맞추어 누르고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러나 서로 전혀 다른 얼굴처럼 보이는 둘 사이에도 어딘가 닮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에 작은 불꽃으로 타올랐다가 사그라진 감정의 잔불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잘 돌아오셨어요. 페이스, 이거턴이 말했다. 그러나 크랜필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잡아끈 것은 그녀의 가슴에 달린 심장 모양의 장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장식은 평범한 하얀 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어린 시절 자신이 인디언들이 쓰던 화살촉 가운데 하나를 갈아 심장 모양으로 다듬어 만들었던 것임을 기억해냈다. 그 모양은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여인이 가슴에 달고 있던 심장 장식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 랄프 크랜필드가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 떠나던 날, 그는 이 돌 조각을 금속으로 감싸 브로치로 만들고 그것을 페이스 이거턴에게 이별의 선물로 건넸었다. 그래, 페이스, 너는 그 심장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요. 페이스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조금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런데 바다 건너에서는 저를 위해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페이스, 랄프 크랜필드는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던 말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밖에 가져오지 못했어. 이 마음의 무게를 너에게 기대도 되겠니? 페이스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에 있는 심장 장식 위를 가만히 눌렀다. 내가 이 징표를 이렇게 오래 지니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이 마음을 맡기셔도 됩니다. 페이스, 페이스. 크랜필드는 그녀를 팔 안에 끌어안으며 외쳤다. 네가 내 오랜 야생 같았던 꿈을 해석해 주었구나. 그제야 이 꿈 많은 방랑자는 완전히 눈을 떴다. 그가 세상 곳곳을 떠돌며 찾아 헤맨 신비로운 보물은 알고 보니 바로 어머니 집 근처의 땅을 갈아엎는 소박한 수확이었다. 그가 마음속에서 펼쳐보았던 전쟁과 왕좌 혹은 새로운 신앙의 지도자라는 자리는 현실 속에서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그의 환상 속에서 빛나던 신비한 여인은 결국 어린 날부터 곁에 있어 주었던 놀이친구 페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세상에는 자신의 운명이 저 멀리 특별한 곳에 있다고 믿어 먼 세상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의무와 번영과 행복의 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사람과 일은 대개 자신이 이미 서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긴 방황과 허망한 세월 속에서 겨우 그 사실을 깨닫는 이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런 수고 없이도 신이 이미 정해준 자리 안에서 그 의미를 읽어내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진정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읽어낸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운명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세상을 헤매며 찾던 모든 답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익숙한 자리 안에 있었다는 깨달음. 우리가 잊고 지내던 마음의 자리도 어쩌면 바로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